타이머. 유튜브로 보는 고일석과 서영석의 더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본격 대결이 시작된 가운데 초반전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허실, 오늘 이슈 DB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조사를 볼 때마다 그야말로 전 언론과 싸우는 이재명의 모습에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 난관 속에서도 그때 이겼듯이 이번에도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지연 말단에서는 늘 불의가 이겨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큰 싸움에서는 정의가 승리해왔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행동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고일석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일석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고 기자. 예. 어떤 뉴스를 준비해 왔습니까?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낙상 사고를 입으셨다고 해요. 낙상이란 말은 흔히 쓰는 영어로는 뭐, 예. 아닌데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얘기죠. 얘기죠. 네. 근데 아마 응급실 갔다가 네. 빨리 조치가 돼서 아마 귀가를 하신 모양인데 크게 뭐 중상 아닌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아내가 다쳐가지고 오늘은 일정을 취소하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와이프가 다쳤다고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뭐 일반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비칠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아니 부인이 다쳤으면 하루 빠질 수도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범인과 다른 거죠. 예. 근데 보통은 예. 뭐 저 같은 재수 없는 남자는 마누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갑니다. 예, 그게 보통의 남자들 있죠. 저는 큰일 납니다. 그래요? 여하튼 예. 어떤 가짜 뉴스입니까? 예, 그 민주당에서 그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적 대응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그 화면 좀 보실까요? 네. 예. 가짜 뉴스, 낙상 사고 가짜 뉴스 법적 조치는 강력 대응하겠다. 그래서 어떤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로 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커뮤니티가 좀 진보적이고 계획적이었는데 네. 일베 등장 이후에 예, 일베들이 장악한 이건 너무 심한 얘기인가? 그렇게 좀 혐의가 있는 의혹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 예, 일베 이후에 여러 커뮤니티들이 많이 변질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일베만 또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서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볼게요. 네. 이름 잘 지웠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FM 코리아에 있는 건데요. 네. 이재명 와이프가 입원한 이유가 네. 저 뉴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동규 체포 전에 김혜경과 통화했다는 지금 여럿이다. 그래서 곤란해서 입원한 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옛날부터 들던 가짜 뉴스예요. 네. 유동규가 김혜경 여사하고 뭐 전화 통화만 했다더라라는 식의 그런 옛날에도 있었는데 네. 그걸 또 이번에 입원한 거하고 또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입원한 척했다. 곤란해서 나오기 뭐해서 뭐 그런 게 있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FM 코리아인 것 같은데요. FM 코리아는 그거는 FM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 생산인가 봐. 예, 일베틱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정확히 한 5년 쉬었더니 처음 보는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법적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사실 적시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동상이몽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죠. 네. 거기 아내는 부부 싸움 하고 나면 행사 안 간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다쳐서 이게 폭행설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고 행사 취소했다. 저건 아마 2017년도 뉴스 같은데 2017년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아내하고 싸우면은 아내가 행사 안 가려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동상이몽 어쩌고 하는 데서 이제 하다더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갑자기 그 나가기로 했다가 안 나간 이유는 부부 싸움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고집을 쳤다 그런 얘기죠.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디테일도 다음 요거는 이제 파리쿡이라는 지금 이제 반 이재명 여성 사이트가 돼버린 여성 커뮤니티. 파리쿡도 이게 굉장히 완전히 진보적인 사이트였는데 그랬는데 본질이 됐어요 완전히. 예. 그 여성 대회 참석 안 하려고 했다. 여성대회 왜 참석 안 해요? 그날 이제 소방관 대회도 있었고 여성 대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20대를 잡아야 되니까 곤란해서 욕먹을까봐 여기서 안 갔다는 거. 그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참 진짜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네, 요거 말고 또 인데 소방관 대회가 있었어요 어제 또 그 네. 취소가 됐는데 네. 거기 나가면 또 그 2000 화재 사고 때 먹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시 리마인드가 될까봐 안 나갔다 안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이재명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네.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는 스토커들인가 봐요. 예, 아주 야비하고 유치한 수준이죠. 아니 뭐 커뮤니티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법적 대응까지 할 가짜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저 파악을 못했어요. 내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이거보다 더 심한. 냅두라 그러세요. 예. 법적 대응 운운하는 거는 저쪽 있는 놈들의 전매특허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 법적 대응의 원 역사를 따져보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언론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기사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어디 로봇 경진대인지 뭐 어딘가를 가가지고 그 로봇 이렇게 만지다가 자빠지니까 이게 뭔가 세디스트 뭔가 좀 뭐 세디스트 맞죠? 예. 세디스트 맞습니까? 예. 맞아요는 예, 맞는 거지. 예. 성향을 보이고 있다. 뭐 성격 이상이다. 예. 와 헬스 조선. 와 아니 설사 그 이재명 후보가 싫다서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그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 아마 주최 측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나 봐요. 당연히 아니죠. 주최 측에서 한번 그러니까 넘어지게 해보시라. 넘어지면은 해보시라. 스스로 일어난다. 네, 그런 그걸 얘기겠죠.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무슨 잡아뜨린 것도 아니야. 곱게 넘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게 언론들을 보면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이재명이 이르기까지 이들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그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다가 이제 안 한 게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번은 갈아 마셨다. 네. 기억나세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심정이 2번을 갈아 마시고 싶은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오보라고 정정 보도문도 내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니까 그때 갈아 마신다는 얘기 어떻게 해? 아니 난 갈아 마시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써도 돼. 나는. 근데 하여튼 뭐 그때 예.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갖 보도들이 하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 항상 우리나라의 진보개혁 진영은 약자입니다. 약자들의 수단은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 호소를 했더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이 인간들이 법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있는 놈이 법에 호소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게 법에 호소한다는 거는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재판 비용도 들고 없는 사람들은 참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 귀찮죠. 예. 우리도 법적으로 많이 시달리지 않으셨어요? 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뭐 고소를 당한다거나 그래도 에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일 당했을 때를 상기해 보면 진짜 짜증나고 막 피곤하거든요.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일반 시민들은 더 하겠죠. 뭐 하여튼 조선일보 관련해서 한번 다 유죄 받았습니다. 벌금형 받았죠. 예, 그때는 검찰에서는 벌금 뭐 징역 2년과 벌금 얼마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이제 판결은 뭐 하나는 뭐 50만 원이었나? 하나는 200만 원 나와가지고 또 200만 원을 모금까지 해서 그때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이들의 보도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인간이 보면은 거의 광기 어린 보도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아마 저희 서영석과 고일적의 도비평의 주 메인 주제가 계속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뭐 첫 번째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관훈 토론이 있었죠? 예,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저게 이제 대장동 검찰 수사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겠다. 특검도 괜찮다 뭐 얘기했죠. 네. 근데 윤석열이 부실 수사한 거 등등 의혹들도 같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제목은 저렇게 나왔는데 네. 제가 2시간 반 동안 다 보진 못했는데 선배는 좀 보신 모양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대장동 가지고 물고 뜯듯이 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네. 팩트는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뭐 그 팩트가 있으면 특종으로 기사를 쓰지 그 질문하겠어요? 그냥 물고 늘어지는 수준이었어. 네. 한국 기자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미진하면 특검 가도 좋다. 자신 있다. 또 뭐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그거를 윤석열 측에서 같이 묵지 마라. 왜 다른 사건을 같이 묵냐. 그거 가지고 시간 끌려고 하지 마라. 확실하게 수사해라. 라는 의심이 역습 차원에서 근데 우리 제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아저씨는 그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말장난이다. 이런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 어린이 아니랄까 봐서. don't care. 그건 뭐 신문날 나 안철수 얘기도 안 하려고. 예, 다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특징 있는 발언들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누가 봐도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이 막걸리 고무신 선거하던 시대 국민들이 아니다. 네. 막걸리 고무신 선거할 때 계셨나요? 혹시 저도 말만 들었는데 네. 자유당 때죠. 지금 다 합리적 판단하시고 미래 위한 판단으로 투표를 하시는 거지. 1, 20만 원 준다고 그걸 매표라고 오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진짜 모독이지. 진짜 가혹하게 얘기를 했어요. 매표를 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 수준으로 가야지 겨우 20만 원 주고 매표해? 내가 20만 원 넘어갈 사람이야? 예, 국민 모독이란 말이 아주 특이한 표현은 아니지만 딱 꽂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보수 개신교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를 내려주셔서 돈을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이거야. 맞아. 예. 근데 이제 그 야권이 그러고 보니 네, 야권이 선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이제 공격의 일리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재난지원금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아예 기본소득도 얘기 나왔으면 아마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매우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했던 과거 이명박 박근혜의 역사를 참고 삼아서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업 지원 엄청 했어요. 기업들 지원들 많이 했죠. 몇백조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 몇 조 주는 거 가지고 이제 몇 조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모여서 큰 거지. 네.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사실 매표 수준은 아니지만은 국민들을 좀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건 근데 이제 정치 그거는 의무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를 불러온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무슨 이재명 후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코로나를 그냥 부르셔서 재난지원금을 내려주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하나가 네. 기본소득 가지고 재원도 부족하고 공허한 공약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또 하니까 어떻게 맞받아쳤습니까? 네.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이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 대선 공약에 네. 노인연금 65만 원씩, 65세 이상 30만 원씩 다 주겠다 공약을 했었고. 했었죠. 근데 아동 수당 20만 원씩 주고 있다. 네. 그리고 아동 노인 그 사이에 촘촘히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면 그게 다 연결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거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도 그거는 지금 한 얘기는 부인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개념상 저런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찍자 붙기 시작하면은 원래 언론들이 말이 돼서 얘기를 합니까? 없던 얘기도 만들어내 가지고 갈아 마시고 싶다. 자기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분명히 그런 상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쓰는 것도 진짜 내가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진짜 갈아 마시겠다. 그런 뭔가가 있으니까 그따위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지랄 연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좋은 대답인 것이
이제 아직 기본소득에서는 아주 뭐 세게 나가진 않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전부터 입장을 보면 처음부터 전 국민 뭐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접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액으로 전 국민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계층별로 청년 기본소득 먼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층별로 하나 채워나가서 궁극적으로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게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한 것이어서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워낙 그 조성동이나 이런 그 못된 특히 경제지가 더 못됐는데 예. 경제지는 돈이 기업에 안 가고 국민들에게 가는 게 그렇게 억울한가 봐요. 기업한테 가야 어떻게든 광고라도 받아 먹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노동이 점점 네.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자동화 이미 눈앞에 다 온 것 아닙니까? 자율주행되면은 우선 택시업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드론 하면은 지금 택배업계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실현될 것이냐 뭐 하는 것들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미래의 세계는 노동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뭐 게임업계도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부흥할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창의가 이 말하자면은 이 새로운 첨단 기술과 만나서 인간의 유희 오락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게임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근혜 지도자께서 하셨듯이 노령연금 노인네들한테 특정 계층에 차별 없이 주고 차별 없이 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모여서 기본소득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구상인 건데 그거를 그냥 하여튼 이재명이 얘기하면 무조건 아니야 이런 식의 그 보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관훈토론에서 이렇게 관훈토론은 이제 직접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게다가 뭐 요즘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뭐 저기 TV 중계도 잘 안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아주 속이 시원했다고 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이재명 지지자들의 주장일 거고 이제 저쪽에 그 미친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와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죠, 한번 보죠. 예, 아우, 그거 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보는데 이건 뭐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 근데 그 이름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꽤나 논객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인 걸 보고 아 진짜 야 내가 진짜 5년 동안 뭐 하고 살았는 난 뭐 재밌게 살았지 사실. 니들이 뭐 지랄하든 말든 나는 그냥 놀러라 다니면서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이 금지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했는데 아 진짜 엄청난 변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당연히 제가 봐도 잘했어요. 아마 윤석열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뭐 늘 얘기합니다만은 경륜은 가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살살 물어봐 주겠지. 그렇지. 좋은 답 나오게끔 좋은 자, 질문 그런 해주겠지. 거 관련해서 제가 예.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딱 맞췄군요. 주제를. 예. 맞아요. 이 제목은 이재명은 져지고 예. 윤석열은 빨아주고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언론들의 기본 태도예요. 예, 기본 이재명은 태도죠. 방구만 껴도 그냥 똥 쌌다라고 쓰고 윤석열은 똥을 싸도 향기롭습니다라고 쓰는 게 지금 현재 언론이에요. 늘 그렇지만 좀 더 전형적인 어떤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 내가 들어봤어요. 아니 이런 사례가 하도 많아가지고 채널 A라고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매체인데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포털에서 봤습니다. 이제 여랑야랑이라고 하는 이제 코너가 있나 봐요. 이러면 또 참 장명 센스도 이거 여랑야랑이 뭐야 도대체. 아마 여당 야당 이렇게 한 곳씩 해가지고 비교해 준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로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몰라요. 동아일보에서 하는 종편입니다. 그래요? 동아종편이구나. 채널 A라고 농담인 줄 알았더니 말씀 듣고 진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종편, 동아종편으로 난 알고 있지. 이제 TV조선은 하도 조선이니까. 하는데 채널 A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다고 제가 조지지 마세요.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 여랑야랑이라는 이제 코너에서 이게 그 저기 조선종 저 동아종편에서 본 게 아니고 포탈뉴스 다음에서 봤어요. 다음에서. 네. 이제 두 개를 뉴스를 비교를 합니다. 네. 위에는 이제 이재명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이 태도가 진짜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뉴스에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앵커가 물어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뭘 거부하고 있던가요? 다 부정적으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뭐 거부한다. 거부한다. 예전에는 기자들 질문에 길게 답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달라졌다. 영상 보십시오. 해가지고 막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는데 이제 옛날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말씀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선대위의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후보 측의 밀지 마세요. 걸어가면서 말씀 안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후보는 왜 걸어가면서 말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완전히 12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또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한 좀비 드라마 워킹 데드까지 동원을 시키는 게 욕이에요. 네가 워킹 데드냐? 이 쌍놈아?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쌍놈아 이런 얘기를 안 썼을 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결론은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 이재명이 뭐 숨길 게 많아졌다. 숨길 게 많아가지고 이런 뉘앙스를 준 거죠. 이제 기자들이 물어도 답도 안 한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뉴스를 갖다가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짠 하고 나오는데 다음 주제 보시죠. 뱀 그림 알고 보니 점점점 알아봤다는 이게 얘기네요. 이제 뭐냐면은 송영길 후보하고 송영길 저기 민주당 대표하고인가요? 민주당 대표 맞죠? 그 윤석열이 무슨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했는데 연합뉴스에 사진이 찍혔는데 손등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양반 또 문신을 했어요. 임금 왕자 때문에 또 이 관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저기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크게 해서 보면 보이는데 이게 뱀이 입을 쫙 벌리고 J자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 뜯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임금 왕자 쓴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번에는 손등에다가 지난번에 바닥에다 썼으니까 손등에다가 뱀을 그려가지고 저희 이재명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이제 소문이 쫙 돌았나 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가 해명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우리 채널 A가 해명을 해줍니다. 온라인에는 뱀 그림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후보의 영문 이니셜인 J라고 수정하는 글까지 떠들었습니다. 뭡니까? 뱀 그림인가요? 했더니 이제 기자가 아닙니다! 딱 부인을 해요. 윤 후보 측에 물어보니 뱀이 아니라 강아지 그림이라고 했는데요. 언제 붙인 건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친절합니다. 윤석열에서 이렇게 친절해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알고 보니까 청년의 날 붙인 헤나 스티커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또 이 말하자면은 윤비어 첨가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어느 연예인보다 관심이 높을 때라 명쾌한 해명이 없으면 상상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해명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속이 시원했겠어요. 자기들 해명해서.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해서. 뭐 큰 자리 한 자리 하시겠어. 근데 사실 이게 맞죠. 기자들은 이렇게 해야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앞에 그 이재명 후보를 보면 다 추측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안 되지.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취재를 하고 확인하고. 그럼 아마 저도 이 동영상을 보고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대개는 바빠서 그래요. 일정이 또 이재명 후보가 원체 많이 댕겨요. 지금 보니까 현장형 유세 뭐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 하루에 30개씩 일정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백브리핑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물어보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 계속 뭐
후배가 곤란하게 많겠죠. 무슨 뭐 실현을 주는 포석이라는 그러니까. 해석인데요. 이거 이게 손 추측만 하는 이게 거야. 기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하듯이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도 기사가 아니에요. 아, 그걸 확인했다잖아. 그거는 확인해야지. 이제 그쪽의 해명을 일방적으로 실어준 거지. 그 그림을 보고 그걸 누가 강아지 해나 그림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군요. 아니 뭐 어쨌든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여튼 뭐 이게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하나의 사례로 오늘 뉴스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마 계속 그런 우리가 아니 뭐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그걸 해야 할 텐데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오갈 데가 없어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세우석 선배가 저를 불러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그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간이라도 바로잡 좀 공굴려는 그런 작은 노력이 이전이라고 이제 봐야죠.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시고 뭐 실시간 시청도 하시고 네. 좋아요도 누르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다른 분들에게 많이 많이 좀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금 소개를 해주셔야 가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오는 사이에 네. 그 있었던 일이라서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초선 의원 10명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구나. 안 했어. 리허설 오늘 리허설 할 때 했구나.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 10명이 김남국 의원, 김승호 의원 등등, 김용민 의원 등등 해서 네. 다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국민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분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만 없어요. 그래서 국민소환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면책특권 철폐해야 된다. 그다음에 3선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것도 지방자치 단체장은 3선 제한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 내에 국회직,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뽑는 관행도 고쳐야 된다. 지금 선수 위주로 그냥 이 뭐 담합에 의해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여야 담합위에서 네, 정정당당히 뽑아야 된다. 그다음에 18세 선거권 18세로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표 비중이 가중치가 있는데 그거 없애야 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아주 핵심적이고 우리 국민들도 시민들 지지자들이 늘 가슴이 막 답답하게 품고 있던 것들을 시원하게 오늘 요구를 했어요. 그나마 이것은 지금 하는 기자회견은 사실 그 대선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국민들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제 기자 생활,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던 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초선 의원 10명이 무슨 얘기를 하건 말건 별로 관심 없는 수도 있는데 우리 고일숙 기자가 이렇게 그런 뉴스를 발굴을 해서 사실 그들이 제기한 그 태제들은 너무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은 항상 국회 내 기득권인 그 다선 의원들에게 밀려가지고 늘 실패했던 그런 때제들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들 다. 아이, 이미 충분히 거기 있는 논의됐고. 고인물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고인물 예. 이게 이제 게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야, 그런가요? 네. 여하튼 고일숙 기자의 선구안 칭찬 드리면서 이제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고일숙 기자, 오늘 고일숙의 팩트 체크는 뭘 갖고 왔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첫 번째 시간에 IMF에서 IMF 보고서에서 2020년도 60년까지 국채 GDP 대비 국채 비율 추정치를 가지고 뭐 우리가 제일 빠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같은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것도 연합뉴스였고 오늘도 같은 날 나온 연합뉴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30년에서 2060년 1인당 잠재 성장률이 0.8%다. 그래서 OECD 최하위권이다. 라는 기사를 냈어요. 좀 뜬금없지 않나요? 네. 근데 이걸 하여튼 28개 언론에서 다 큼지막하게 다 받았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원래 경제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OECD 전망 보고서 이런 거 나오면 뭐 대대적으로 쓰긴 합니다. 대대적으로 항상 쓰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인데요. 네. 이게 오리지널 자료인가? 그 OECD 자료라는 게 이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2020년부터 네. 그죠? 2000년부터 2060년까지입니다. 60년간을
지금 이제 지난 건 실수치고 앞으로는 이제 추정치를 한 건데요. 근데 왜 하필 2030년부터 60년으로 끊었을까? 낮으니까 그렇겠지. 우선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걸 보면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군요. 네. 잠재 성장률 추이가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부터 60년까지 0.8%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그 구간이 처음은 2000년에서 2007년이에요. 7년이죠? 네. 그다음 2007년에서 20년까지 13년이에요. 네. 그다음은 20년 30년 10년이에요. 네. 그리고 30년이야. 네. 이렇게 구분한 게 어디 있어? 그 목적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시면 네. 그 오른쪽 그래프 지금 본 거 왼쪽이거든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파란색 맨 위로에서 쭉 내려오는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게 6 우리나라입니다. 밑에서 쭉 내려오는 예. 거예요. 그럼 쭉 내려오다가 막 이게 겹치는 다시. 부분이 있죠. 그러다 올라갑니다 다시. 그러다가 맨 밑으로 축 처져 있는 선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예요. 아, 저게 우리나라구나. 2040년부터 60년까지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제일 낮을 때를 딱 잘라서 평균을 낸 거예요. 추정치의 평균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근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욕보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 또 왼쪽에 있는 주요 1인당 잠재 성장률 전망 한번 보죠. 네.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이 0.8%라는 건데 네. 다른 나라도 1%, 1.1% 이런 식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 낮은 것은 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소득이 어째 높아지면 선진국이 되면 잠재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맨 밑에는 파란색. 네. 파란색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예, 다음 화면. 왜? 에러가 있었나 봐요. 예, 말로 설명하세요. 이게 이미 이게 저희 PPP 기준이라고 물가 등등 감안해서 구매력 기준이라는 건데요.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G7을 넘었고 G5쯤 되는 시기예요. 일본도 넘고. 그래서 2026년부터 2056년까지 30년 동안 세 번째 위치합니다. 미국, 독일 다음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고 기자님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왜 저런 보도가 나올 것이냐? 저는 항상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저희 얘기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야, 니들 문재인 이재명 뽑으면 말이야 앞으로 줬대. 예, 그런 그 거죠.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취미 생활로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뭐 취미생활 할 수도 있죠. 잠깐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자, 그 2015년에 이제 8위예요. 네. 저희 지금 그래프가 없다니까. 2015년에 8위였다가 2016년에 예, 나오네요. 왜 안 나왔어요, 아까는. 자, 보겠습니다. 2015년에 G7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이탈리아를 제칩니다. 7위가 돼요. 그리고 2019년에 일본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올해 프랑스를 제치고 5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내년에 영국까지 제치고 4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6년에 3위로 올라가요. 아, 캐나다까지 네. 제끼는구나. 그러다가 2026년부터 57년까지 장장 30년 동안 G3의 위치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다가 2060년 다 가서 프랑스랑 위치를 바꾼다는 게 전망입니다. OECD 전망이다. 비록 전망치라고 해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비바 코리아인데 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결론 냅시다. 이거는 저 문재인, 이재명 같은 인간들 계속 뽑으면은 니들 줬대니까 알아서 기어라. 예. 여기에 대한 빅픽처로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주는데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 같은 분을 뽑으면 줬대는 게 아니라 G3가 된다. G3가 된다. 이 얘기죠. 몇 년 뒤에 이미 지금 G5가 그렇다. 는 걸 아시고 요거 이제 신은 원래 제가 하는 더브리핑에 하도 기가 막혀 쓰려다가 서영석과 고일석의 더브리핑을 위해서 아껴두고 하고 내일 이제 기사로 쓸 예정입니다. 고일석의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슈 디비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고 기자가 준비해 온 것은 게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우리 서영석 선배께서 예. 서영석 기자께서 게임하면 대기업 못 간다. 예. 그래서 엄마들이 뭐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경천동지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이에요. 찾아봤습니다. 아닌가요? 게임과 학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연구 자료가 참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보시기 전에 좀 저를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꼭 서영 선배를 반박하기 위해서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찾아봤는데 뭐 저는 뭔가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희 삶에서 나온 그냥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영 선배 게임 하셨어도 이거 다른 거 잘 하셨을 거예요. 그게 되게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선 이제 게임 연구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게임 중독이 가져오는 폭력성, 그다음에 어떤 생활 태도 이런 연구는 많은데 학업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가 왜겠어요? 관계 없다는 얘기가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게 없으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해봤는데 별거 아닌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별 관계 없다는 연구도 있고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게임협회에서 나온 자료라서 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는 아주 명확한 관계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설문조사야.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너 게임 오래 하면 학업에서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은 게임에 미치는 놈들은 그렇게 뭐 아무 상관없다고 답을 하겠죠. 아니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시간 많이 소비해가지고 공부에 좀 뭐 지장이 있긴 해요. 근데 뭐 공부가 뭐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솔직하게 답한다면. 답하는 애들은 또 뭐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별로 정확한 자료가 아닌데. 저는 숙제 다 하고 게임해요. 뭐 그건 못 문답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연구 결과는. 그래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2015년 뉴스위크에 나온 기사인데요. 오스트리아의 린츠 잠깐만요. 어디 갔어? 내 거. 예,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티모 그남부스 교수가 2년 동안 잠깐도 아니고 2년 동안 물경 3,55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 테스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읽기 능력, 전반적인 수학 능력, 추론 능력 등등을 계속 2년 동안 테스트라고 관찰했대요. 네. 제목을 보시죠. Do video games affect student grade? 학생의 그레이드, 이제 학업에 영향을 주느냐? 비디오 게임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줍니까? 이런 뉴 리서치는 say yes. 그렇다. 영향을 준다. 근데 just not enough to matter. 별거 아니다. 영향이 전혀 없지 않은데. 좋은 거 하나 배웠다. Not enough to matter. 중요하지 않다.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진짜 아주 오래된 시간과 관계가 있지 게임을 한다는 그 자체. 또 그러니까 중독만 아니면 된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료도 봤는데 이건 이제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게임하면 대기업 못 간다는 그런 교천동지한 말씀을 없던 것으로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뭐 술도 적당히 마시면 중독 안 됩니다. 담배도 적당히 피면은 괜찮습니다.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거죠. 담배랑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학업이나 학업 능력에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는 이제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확실히 요즘 휴대폰 게임들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 준비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 유튜브도 프리미엄 신청을 해가지고 매달 뭐 9,000원인가 돈을 안 내면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안 돼요. 즉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유튜브는 끊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꼭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 게임들도 있긴 있는데 뭐 자동화 게임도 심지어 있어요. 바쁜 사람들 보고 그냥 캐릭터 하나 지정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뭐 사냥도 하고 해가지고 이 캐릭터 경험치를 올리는 그런 게임도 있긴 있는데 휴대폰 게임들은 대부분 꼭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아주 간단해요. 그냥 고블린이 채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쳐다보면서 열받아가지고 돈을 쓰고 뭐 해봤자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6,9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독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게 대기업을 못 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대기업 못 가면 어떠냐는 게 바로 저 얘기예요. 그다음 스테이지로. 예. 네. 자, 뭐 이 얘기는 우리가 뭐 게임 산업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근데 저도 이제 그게 관심 있던 문제라서 마침 이제 볼 기회가 됐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게임 게임 자체가 네. 자체가 뭘 그 학업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중독성 내지 시간,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이건 또 오스트리아 아니고 우리나라 또 환경이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좀 더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건 뭐. 예. 근데 저는 뭐 중독성도 있고 다 인정하고 대기업 못 가는 거 그것도 다 인정해도 don't care. 상관없다. 예. 그리고 진짜 혁신은 그렇게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 가는 놈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라 게임하고 그냥 자유자재로 놀던 다 저 미국의 그 혁신자들은 대학 중퇴자들이에요. 네. 대학 중퇴를 왜 했겠습니까? 대학 가가지고 딴짓 하다가 거기 미쳐가지고 학교 졸업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주커버그는 졸업했나 페이스북 요즘 메타로 바꿔가지고 참 뭐 어떤 거 주커버그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뭐 잡스도 그렇고 다 학교 중퇴잖아요. 그런 애들이 세계를 바꾸는 잡스야말로 위대하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일단 예. 게임도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하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 업계의 선구자들은 뭐 그래도 대학 다 졸업은 했습니다. 네. 서울대를 다 졸업했죠. 예, 서울대에서 공부 잘해서 게임 개발한 거야. 네. 공부 잘해서 게임 개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그대로 게임은 이제 하다 지쳐서 지가 그만두게. 근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하기 싫고. 근데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 거요? 제가 게임을 안 해봐서. 해보세요. 그래야 지금의 20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게임 안 해보고 20대에게 꼰대짓 하면 욕 먹습니다. 예, 제가 평생 고마운 게 도박 안 배운 거하고 네. 게임 안 배운 게 저는 다 해봤어요. 이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카에 3박 4일 동안 포카를 쳤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작고하신 분도 있고 그 옛날 그 무협소설 내가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협소설 작가들하고 친했는데 이 무협소설 작가들이 그때 돈을 잘 벌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웹소설 작가들이 돈을 잘 벌습니다. 일반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잘 모르죠. 예, 짐작은 하는데. 그렇죠. 네이버나 다음의 그 웹소설에서 인기 있는 작가들은 작품 한 편에 수십억 원을 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물론 한 편이라고 해가지고 25원고지로 따지면 25매짜리 하나를 얘기하는 게 물론 아니고 완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책으로 치면 뭐 전집. 그렇죠. 뭐 이런. 그때 이제 제가 취재했던 인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때 발해의 혼이라는 무협소설을 써가지고 뭐 신문에도 몇 번 나오고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필명은 금강인데 김한철 씨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수준에서 시작했던 문피아가 최근에 알고 보니까 네이버가 인수를 했어요. 수백억 원을 줬더라고. 알았어요. 야, 내가 김한철 씨 너야말로 진정한 승자다. 저는 서프라이즈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적도 없었는데 욕만 먹고. 예, 욕만 먹고 시달리기만 하고. 문패를 만들었던 우리 건강 선생은 지금 뭐 수백억 원 자산가가 돼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여하튼 그건 이제 농담이고 게임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여론조사의 허와 실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늘 얘기되는 건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각종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제 윤석열은 컨벤션 효과를 뭐 누리든지 뭐 해가지고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가 YTN에 조사를 해서 성인 1,030명에게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다음 인물 중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입니까? 뭐 이쪽저쪽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44.4%가 나왔고 이재명이 34.6%를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조사들도 뭐 이렇게 10% 포인트 이상 차이 나지는 않지만은 윤석열이 앞서가고 있는 이런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없느냐, 많겠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태생적인 한계가 생겨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하면은 이제 휴대전화, 일반 가정집 전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제 추세니까 예.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금은 이제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통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통 합니다. 예, 그 표본의 정확성은 조금 예. 강화가 됐지만, 예. 근데 문제는 휴대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 받아요. 예, 저도 안 받아. 예. 뭐 080 예. 이런 거, 뭐 070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끊고 저는 심지어 차단까지 해버립니다. 예, 일반 번호로도 안 받아.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자동응답 방식이 ALS 방식 예. 이게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받아보면 끊죠. 바로.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그 면접 조사가 좀 낫죠. 네, 예. 나은데 예. 이것도 전화로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전화를 아예 안 받는 현상은 그렇죠. 동일합니다. ARS나 전화 면접 조사는 그러면 누가 받느냐? 이게 정치 고관 요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조사 좀 그만해라 인간들아. 예. 뭐 차단해버리면 이제 다시는 안 와요. 예. 근데 정치 고관 요청은 그 전화를 받습니다. 참 와주기를 막 기다리고 뭐 그러기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정치 고관 요청의 여론을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이 최근에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라는 데인데요. 여론조사에서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게 응답한 사람들에게 너 정치 성향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35.9%가 난 보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도라고 생각한 사람 32%, 진보는 26%밖에 안 됐어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제 보수 성향이 훨씬 더 높은 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연구소의 잘못도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정확도 면에서는 추세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 잘 나간 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 뭐 온갖 보도들이 범람하는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진짜 어지간히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너지지 않을 그럴 지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당선을 담보하는 정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게 거의 틀린 조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이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서울시장 보선 같은 경우는 왜 맞았느냐 하면은 투표율이 낮을 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으면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 고관 요청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 요청이 많이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한 사람들이 가. 예. 예. 그렇죠. 응답하는 근데 이제 사람은 안 이런 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신경질 나서 저다 안 받고 끊어버린 사람들도 투표하는 가요. 그렇죠. 의무감 같은 것까지 예. 가지고 있죠, 대선. 저러다 윤석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전화 안 받던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요. 이게 매우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제 보통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더라? 셀 가중 방식이라는 방식을 잡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라는 거는 늘 시간에 쫓겨요. 자,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연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11일 날 발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16개 강역시도, 네. 남성, 여성, 16 곱하기 2, 네. 그 다음에 연령층 5개 네. 해가지고 곱하기 5 네. 이렇게 하면은 106개가 나옵니다. 네. 이걸 각 하나마다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셀에다가 예를 들어서 20대 서울 남성 이게 한 셀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160개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1000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표본이 한 50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25명밖에 응답을 안 한 거야. 네.
그러면은 곱하기 곱하기 2를 이를 해버립니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치 고관여청의 의사가 과대표되는 거죠. 마치 네. 전체 의원인 것처럼 되는 거죠.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세일 가중 방식인데 아까 뭐 저기 윤석열이 44.4%로 나왔다라는 그런 식의 조사가 대부분 세일 가중치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ARS의 특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조금 낮다는 것은 그렇죠. 전화 면접은 확인을 하니까 그 샘플 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중치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과 비중이 거의 일치하는 그래도 이제 약간의 정확성이 더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ALS 번호는 일단 고관여층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그것도 여론인 거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막 분기탱천해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게 이제 그 대선까지 다가서면 변화될 여지가 있고, 근데 이것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이 분기탱천하고 냉담한 것이 그대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일치가 된 거죠. 보궐선거처럼 ARS 는. 투표율이 낮을 때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고관여청의 여론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낮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 이제 그래요? 그 냉담한 지형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다 바뀌죠. 그렇죠. 냉담해도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특히 ARS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이 바로 간다고는 그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이렇다. 그런 점을 이제 ALS 여론조사가 현재 휴대전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한계. 예. 근데 셀 방식이 갖는 이거는 이제 내재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입니다. 그게 사람을 뭐 한 수천 명 써가지고 동원을 한다면은 그 이틀 정도 보통 시간을 주거든요. 거기에 그 160개 셀에 다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저도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 실무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층이 20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ARS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은 이제 세일 가중치 방식을 쓰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나오기 전에는 그냥 자기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야, 대답해. 예.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을 리가 없는 건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현재의 보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게 항상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뉴스 보도의 문제점인 겁니다. 특히 여론조사 보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고관여층이 된다면은 그런 왜곡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또 뭐 반복해서 말씀 죄송한데 네. 현재 저쪽은 분기탱천에 있고 우리 좀 냉담해 있다는 현상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오죽하면은 그 정권 교체할 인간들이 없으니까 문재인이 임명했던 윤석열을 데리고 와가지고 후보로 만들겠습니까? 예, 그런 한심한 상황인데도 저쪽이 높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정상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나름 정통 국민의힘 세력들이라고 뭐 정통 야당이라고 합시다. 예, 보수 야당.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식의 한탄을 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주 뭐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지금은 무엇보다도 윤석열께 이재명은 언론이 극복하느냐 있는 마느냐의 거고. 문제인데 윤석열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후보 자신이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과외 공부도 하고 아주 일타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인간이 스카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냉담한 우리 진영이 냉담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대장동 등도 있고 뭐 사실상 어떤 리스크 아닙니까? 불안한 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핑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론의 여론 지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울어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 나날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이나 뭐 시장 시절이나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잘 이겨낼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재로서 역부족인 게 또 사실인 것이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뭐 이른바 이재명 욕설 음성 파일이라는 네, 것도 이것도, 알고 보면은 전혀 다른 거죠. 왜곡된 거고. 그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우리 고 기자가 취재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그 돌아가신 이재명 지사의 형이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한테 그런 뭘 찍겠다 그런, 이런 그런,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부인에게 이게 자기 형수죠. 형수에게 형님이 이렇게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니네 엄마한테 니네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가 좋겠느냐? 이것이 풀 워딩이. 그게 풀 워딩인데 그냥 찢어버리겠다는 것만 빼가지고 예, 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네. 치즈 그것만 쏙 빼서 지지지 잡아놓고서 만드는 거죠. 그 새날인가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직접 음성을 한번 비교를 해서 네. 원본과 조작본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그 문제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거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대략 이 근처에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클렌징 멘트를 하면서 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이라는 메시지가 시내버스에 떴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시내버스 안에 있는 TV 이 화면인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어제 그 이미지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위에 그 저기 시내버스 운전자 좌석 옆에 운전자용 화면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틀린 문제인데 말하자면 서울시와 운수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절대 교통방송 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죠. 일종의 보도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 운전기사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많이 틀거든요. 그런데 교통방송을 절대 틀면 안 돼. 이런 블랙리스트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 해당 운수사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끄럽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라디오 방송 좀 줄여라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했다고 근데 라디오에 가로 열고 교통방송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듣는 방송 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일단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여튼 서울시의 저 해명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두환식 해명이구만. 오세훈 씨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생방 끝나면 바로 올라오는 VOD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